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 신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3당 6인 협의체 회동과 사법개혁 3당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공수처 설치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소득 없이 끝냈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에 이어서 21호 태풍 부일로이가 일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과 오염수 배출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치 못한 채 공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시청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나 팟빵 팟캐스트 게시판을 이용해 전해주십시오. 첫 소식, 정경심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정경심 교수가 검찰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된 정 교수는 두 손을 모은 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채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1시쯤 시작해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11가지에 이를 만큼 내용이 방대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도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3가지 큰 의혹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가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펀드 관련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에 불과하다며 반박해온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뇌종양과 뇌경색 등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과연 어떤 혐의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가장 결정적일지 주요 쟁점을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는 11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의혹으로 나뉩니다. 우선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거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에는 업무방해를 포함한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운용사에 차명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습니다.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건 증거 은닉 교사,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의혹에 대해선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 정황에 주목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인사청문 단계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까지 증거인멸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쪼갠 것뿐이라면서 입시 관련 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도 오촌 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 잘못을 더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둘러싼 공방 외에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CT와 MRI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검찰은 자료들을 검토한 뒤 결국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든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두 달간 이어진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란 역풍이 거셀 전망이지만 구속될 경우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도 사실상 판가름 납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 조사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정경심 교수 혐의에는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입시 활용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동 피의자였던 것처럼 이제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쪼개진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측이나 정 교수 측 가운데 한쪽은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의 신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 자리에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이 나와 계신데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자의 리포트에서 계속 이제 아침에 신문을 받으러 이제 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은 끝나고 나가면서 장면을 좀 잠깐 보고 어떤 얘기를 남겼는지 본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이 핵심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기자가 직접 물어보는 거 보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예.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건 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5시 50분쯤에 끝났어요. 예. 영장실질심사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녁 먹고 예. 또 휴식도 좀 하고 예. 그러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한 9시쯤 봅니다. 그렇죠. 보통.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모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양쪽의 공방을. 그래서 그 영장전담 판사가 예. 나름대로의 이제 그 설계 이것들은 돼 있죠. 예.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1시 정도 이 정도 보통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 양이 방대해요. 상당히 예. 기록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보려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이 방대합니다만은 그 방대한 양의 이제 11가지 혐의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툴 문제도 있지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 결정할 요인들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 보십니까? 11개 중에서. 11개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문서 위조나 이런 물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서 위조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형량으로 보거나 아니면 처벌로 봤을 때는 다른 범죄보다는 좀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으로 봐도 형량이 높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을 또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면 두 가지, 뭐 세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뭐 증거, 은닉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네. 보면요. 그 중에서 그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주 내용이 될 것 같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너무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늦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 변호사님도 사모펀드 쪽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범동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특경법상의 행령도 있고 증거인멸 교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의 아내가 말이죠. 그래서 불법 수익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은닉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질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도 객관성과 공정성 입시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지위가 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작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조범동 씨가 그걸로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나오면서 기자들이 전한 소식으로는 모든 혐의를 일단 부인했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쪽에서는 아마 미리 성명을 갖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변호인들의 입장문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수감 항상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각의 혐의들을 축조심의하기 전에 김칠준 변호사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20여 명의 검사들과 그다음에 60일간에 걸친 방대한 수사 기간 거기에다가 엄청난 70여 곳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했으면 검사들은 충분히 수사를 갖다 하고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피고인한테 방어권을 충분히 달라. 그러려면 변호사하고 매일 만나서 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구속해갖고는 이건 어렵다. 불구속으로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느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7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달여에 걸쳐서 지금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피고인의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건강 상태도 나쁘고 또 혐의도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 점이 이제 법원에서 사실은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범동 씨 그 관련된 수사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문제에도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가 충분히 다 수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증거가 이미 다 충분히 다 수집이 됐는데 구속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건강상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0여 군데 압수수색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30여 번 이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면 충분히 모든 증거가 수집이 된 상태에서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불구속이 원칙이니까.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방어권 차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아마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에는 이제 어떤 것을 먼저 할 건가 기자들은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사모펀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입학 때 이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인턴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증명서의 위조 변조 행사의 문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과연 이제 변호인들이 나중에 밝힌 거 보면 자기소개서에 쓸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썼을 때 네가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라고 어디서부터가 허위로 볼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기소개서에 뭐 인턴 활동을 뭐 빠짐없이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졌던 것 같은데 집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요. 허위로 이제 문서를 작성했느냐 그리고 그 문서를 행사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또 이제 문서를 위조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변호인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3일 해야 되는데 예. 이틀 반 하고서 뭐 3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까지 관행상 어쩌면 조금 과장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즉 법적 평가를 해서 범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효과적인 어떤 방어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입시 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린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의 어떤 이제 조작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이나 평가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9시 뭐 8시부터 또는 9시부터 5시, 6시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도 충분히 임무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 어떤 일을 실제 했는지 하는 부분이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서 과연 이게 인턴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네. 또 평가를 하려면 사실은 그 연관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 검찰의 조서만 가지고서 결국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은 법원에서 따져보겠다. 예. 세밀하게 그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정말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또 왜냐하면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찬반 의견들이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인턴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실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고 예.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서 이게 인턴을 했냐 안 했냐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사모펀드에서는 누가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아니면 운영의 주체였느냐 이거 갖고 이제 계속 다투는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이제 미확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사용해서 뭔가 수익을 챙겼다고 할 때 그게 미공개 정보인지 어딘가에 공개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건지 막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책에서 얘기를 잘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예. 인턴도 그렇고 미공개 정보 그것도 예. 그렇고 그거는 이제 평가거든요. 평가.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가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지 예. 지금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서류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판에 간다면 많은 증인들도 나오고 참고인들도 나오고 공방을 통해서 예. 그것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그걸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방어 전략을 편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증거가 촘촘하고 탄탄한지가 중요합니다. 예. 되게 이제 큰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취재해서 더 나올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영장 보면은 엉뚱한 얘기들이 더 쑥 들어가 있거나 더 깊이 들어간 얘기들이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는 또 그렇죠. 증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쫙 설명을 해버리거나 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을 쭉 그동안 열심히 추적해서 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아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적인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실소유자는 조범동이고 조범동에게 속아서 결국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이 과연 이걸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만약에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일단 불구속이 원칙이니까 아무튼 이게 완벽하게 증거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에도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또 인멸하는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진술을 갖다 좀 오염시킨다든가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서 방어권을 준비하고 다 그런 과정인데 그걸 전부 다 증거에 대한 조작이나 어떤 시도로 보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예. 오늘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또 평가 차원인데요. 법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가 아니었다.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지 나는 증거인멸의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청문회라든지 내지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어떤 참고인과 내지는 또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영등포 PB라고 하는 사람 예.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문제 교체. 등등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앞으로도 수사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네. 그런데 말맞추기라든지 그래서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잠깐 보면 PB가 이제 지난번에 알릴리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증거인멸 하려고 했으면 이걸 없애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멍청하게 다 CCTV 찍히는데 그걸 하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경심 교수가 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방어권 차원에서 그걸 복수하려고 가져온 거다. 그럼 결국 저는 검찰은 뭘 증명해내야 되냐면 정말 이걸 그 자발적으로 이걸 제출했잖아요. 증거를. 그 증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지워진 게 있느냐. 증거 인멸을 하려면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서류나 문서나 이런 것들 중에 원래 있었던 항목이었는데 지워진 어떤 목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증거 인멸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원본 그대로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그걸 빼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증거 인멸에 확증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MRI라든가 다 이제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CT, MRI 다 묶어가지고 검사도 누가 전문의한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시간을 거쳐서 5시간 50분 정도를 실제 시간에 썼거든요. 아마 그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을 것이고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원래 이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오늘 뭐 휠체어를 탔다든지 마스크를 썼다든지 초췌하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가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 이런 것보다는 사실관계 다툼, 법리 다툼 이걸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어서 한번 구속의 불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이걸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건강 부분은 그리고 또 사실은 뭐 뇌 종양이니 뇌 경색이니 뭐 이런 것들도 증거를 통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별로 변호인 쪽에서 얘기할까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CT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결정적 요소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뇌경색, 뇌종양 문제가 수감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변호인 층에서 또 어떤 다른 의사의 소견서를 충분히 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은 병원명이나 이름이 없었다 이랬는데 법원에는 제가 볼 때 그걸 써서 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경과를 보시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되는 쪽으로 조금 나는 기운다 안 되는 쪽으로 조금 기운다 하면 어떤지 두 분한테 여쭤 변호사님 발부되는 쪽입니까? 기각되는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약간 기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부 쪽으로 약간 기웁니다. 발부 쪽으로 약간 기우시고 최 교수님. 저는 이제 기각 쪽으로 약간 기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손님 두 분을 잘 모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참 국민들을 한 2달간 상당히 긴장 속에 또는 뭐 큰 갈등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인데 일단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야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언과 다르게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협상이 또다시 진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법 처리와 묶이며 더 꼬여버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달 말 처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공수처법입니다.
원내대표 외 실무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자동 부의를 강행할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번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의 의견도 우리는 청취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공수처법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수처법과 묶여있는 선거법 처리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모두 6명이 모였지만 역시 입장 차이를 한치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여야 4당과 비례대표 폐지를 앞세운 한국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야 3당의 협력이 절대적인 민주당으로선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부의되면 선거법은 한 달 뒤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갈수록 꼬이는 패스트트랙 방정식만 놓고 보면 이 일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틀 전 군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계엄령 논란을 수사했던 검찰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 행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관련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이 드러났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촛불 집회 계엄령 논란을 수사한 뒤 참여연대에 보낸 이른바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달아난 상황에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보낸 겁니다. 검찰은 통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황 대행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4번이나 참석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계엄 문건이 황 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달아난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면서도 황 대행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령의 개자도 모른다던 황 대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풀어왔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은 물론 국회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 번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해 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공개된 문건이 정체불명의 가짜뉴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표지부터 잘못 쓴 글자가 발견됐다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의원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제보자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 원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일 뿐이라며 한국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연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외로 달아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입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모레 주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외에 회의에 참석할 관계장관의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주재하기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그리고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됐고요. 수사경찰서로 이동해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를 일으켰고 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는 회장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해외로 나가서 2년 동안이나 도피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앞서 사실 지난 2017년에요. 비서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제 김 전 회장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당시 사유가 뭐였냐면은 질병 치료를 한다면서 갔었고요. 그 이후에 귀국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민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을 해서 미국 체류 기간은 6개월마다 연장을 해봤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요.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글 작성자는 누구냐 봤더니 성폭행 혐의 관련 사건 속 피해 여성의 자녀였습니다. 자녀. 네. 예.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은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김 전 회장 즉시 귀국해서 수사받고 법정 서는 일이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안타까운 그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 네. 자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귀국을 또 한 겁니까? 네,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면서 김 전 회장을 강제로 데려올 방법을 어떤 것으로 좀 꼽았냐면요. 바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하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이 몇 주 전 변호인을 통해서 경찰에 입국 계획을 알렸고요. 결국에는 해외 체류로 기소 중지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이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오늘 새벽 자진 귀국 형태로 들어와서 체포된 겁니다. 네. 자진 귀국해서 체포됐다는 뜻은 자기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김 전 회장은요. 지금 혐의가 두 개입니다. 가사도우미의 성폭행 혐의 그리고 비서의 성추행 혐의인데 둘 다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요.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혐의 인정하냐 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럼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김 전 회장 사건의 피해 여성은 총 2명인데요. 혐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입니다. 관련해서는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 전 회장이. 두 번째 피해자는 김 전 회장의 비서 A씨인데요. 시점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관련해서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조사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이뤄졌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그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택시 기사들의 대규모 집회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의도에서 있었죠. 그 서울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국회 앞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이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에는 1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참가자들은 타다가 정부의 상생 협의안 등을 거부하고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회는 타다 서비스 근간이 되는 여객 운송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쟁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라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또는 플랫폼의 새로운 사업들을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건 기득권의 문제다 뭐 등등등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택시업계와 타다 서비스의 긴 갈등의 쟁점은 바로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딱 이겁니다. 먼저 택시 업계는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34조를 들어서 타다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경영 시 국토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자, 그리고 34조를 보면요. 임차한 자동차로는 유상 운송 사업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차 자동차로는 돈을 받고 운송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택시업계는 타다 측이 관련 그 4조와 34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법망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객 사업자 면허 없이 차로 승객을 실어 나르고 수익을 거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요, 그 합법이다라고 드는 근거의 법이 다릅니다.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승합 렌터카의 기사 알선 조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는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이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타다 운전자의 90%를 차지하는 게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위장 도급과 직접 고용 문제가 일고 있다는 건데 현재 고용노동부 쪽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택시업계 타다를 둘러싼 문제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타다가요. 기존에 서울, 분당, 과천, 인천 지역에 출발 지역을 한정했었는데 확대했습니다. 일단 이달만 해도 경기도 성남, 부천, 광명시 등 4곳이 출발 지역으로 추가됐고요. 또 인천공항 24시간 호출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업계와 타다 측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인데 관련해서는 정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손상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담배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제품은 담배가 아니라서 이 규제를 강화하려면 법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말입니다. A씨는 관련형 담배를 피우다가 6개월 전부터 액상형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첫 폐손상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새 위협으로 판단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보기로 한 겁니다. 담배 제조 수입사는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 여성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담배 속 향기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또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도 빨리 마치기로 했습니다. 통관 수입 과정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KTNG와 줄코리아는 정부의 정책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했고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도 사용 자제를 권고하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각종 과일향에 담배 같지 않은 모양으로 청소년을 사로잡는 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 현재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사례가 1,500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망자도 3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은 13살에서 75살 사이, 이 가운데 35살 미만이 79%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그 유해성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전자담배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Not only is it a problem overall, but really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children. And we may very well have to do something very, very strong about it. 그러자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주가 과일맛 같은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These are obviously highly effective at targeting young people. We would ban all flavors besides tobacco and menthol. 워싱턴주와 몬태나주도 같은 조치를 내렸고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도 전자담배 판매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보건당국도 잇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인도 정부도 그 생산과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전자담배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 협력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관광지구를 다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이후 왕성한 공개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측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관광시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는 건설 현장의 가설 건물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아예 새로운 관광지구를 세우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그 전에 우리 측 시설은 모두 허물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다만 우리 측과 합의에 진행하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맹비난했습니다.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하려다가 금강산이 10년 넘게 방치돼 흠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 없이 금강산 사업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남측을 내세워 사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전면 부정하고 독자적인 개발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협의를 제안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북한이 과거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몰수, 동결 조치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자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풀어주는데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의 몰수, 철거에 착수한다면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북한이 어떤 입장과 계획인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협의할 건 협의를 하겠지만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게 될지 지금 답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밝히고 있군요. 네, 또 금강산 남측 시설을 남측과 합의해서 철거하라고 한 것이 이 막혀있는 남북 간의 소통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현대그룹으로선 북한의 독자 개발이라는 악재를 만나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물꼬를 터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된 금강산 관광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알려진 뒤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89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역사적인 소떼 방북에 이어 첫 관광이 시작됐고 동포들 고향길 터놓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유람선에 이어 육로가 열리면서 10년 동안 방문객 195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숨지면서 관광이 중단됐고 이후 북측은 남측이 소유한 금강산 시설 일부를 몰수 동결했습니다.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 금강산 관련 내용이 담기고 20주년 기념 행사도 열리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진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계속돼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0년을 견뎌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은 다시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직접 철거 지시가 나온 만큼 북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의 리조트와 골프장의 운영권을 가진 기업 아난티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최고급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난티의 주가가 8% 넘게 급락했고 현대그룹의 주력사인 현대엘리베이터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건설주와 개성공단 입주사, 철도 연결과 관련한 종목 등 남북 경협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일본의 민심을 듣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벅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간부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일본 대학생들, 한일의원연맹 위원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도 만나 관계 개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를 동포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도쿄 특파원 시절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이 총리는 방명록에 늘 고맙다고 썼습니다. 뜻깊은 동포들과의 만남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무거워졌습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를 피부로 느끼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한일 관계기에 저의 제1 동포들 숨을 속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노력이 부족해 부끄럽다면서도 이 총리는 숙명적인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갈래야 이사갈 수도 없는 숙명적인 이웃이고 이사갈 수 없다면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총리는 일본 대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 갈등에 대한 우려 등 쏟아지는 질문을 꼼꼼히 메모한 이 총리는 20여 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답변에 가름했습니다. 50년도 되지 않은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의 우호와 교류의 역사를 훼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총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일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1965년 당시부터 있었지만 그런 부분적 견해차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양국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과거 의원 시절 인연을 맺은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의원들과 열림여당 대표, 제1야당 대표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내 여러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혜를 짜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내일 일정도 알아보죠. 내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총리실에 따르면요. 면담 시간은 내일 오전 11시 그리고 일본 총리 관저에서 10여 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수 배출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19호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폐기물을 담아놓은 이제 자루들이 홀쭉해지고 여기저기 널리고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된 건지 내용과 규모가 파악이 됩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고 일본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폐기물이 아니고 땅에 5cm 표층을 긁어낸 그 흙이거든요. 예, 흙이 이제 폐기물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민들 주거 지역에 긁어가지고 여기저기 쌓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빗물에 이제 쓸려 내려가고 강물에 쓸려 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폐기물이 진짜 방사능 오염이 돼 있어서 생활 방사선으로서 생활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표층 한 5cm를 긁어냈다는 뜻은 방사능이 떨어져서 흙이 오염돼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긁어냈다는 뜻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거는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대피돼 있는데 예. 주민들을 강제로 지금 회귀시키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표층에 이제 표면토를 긁어낸 건데 예. 그래도 태풍 불고 또 바람 불고 그러면 또 쌓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리한 이주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흙들의 그 방사능 농도라든가 또는 반감기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 장수명 고방사능 핵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슘과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상당 기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우리 생활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요청을 정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줄까요, 이걸? 이거를 나름대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안 주면 예. 좀 뭐랄까요, 그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긴 줄 건데 아마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이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별로 읽어봤자 도움 안 될 만한 그냥 허술한 내용으로. 예. 그러면 이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렸을 때 유실된 폐기물들은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고 회수는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 비가 오면 산 속에 있는 그 오염된 쌓여있고 거기는 제염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내려올 거고요. 이런 오염토에서 유실된 것들은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갈 거고 지하수로 내려가서 오염이 꾸준히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인체로도 들어오는 그 경로가 대충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장수명 그 고방사능 핵종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흡착되는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달라붙는군요. 예, 뭔가에. 이것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강바닥에 옐로볼로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바다로 나가도 플랑크톤 등에 분등다든가 이래가지고 물고기가 그걸 섭취하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농수산물을 유통을 하잖아요. 예. 그 주민들이 돌아와서 그런 것들 유통을 해서 전국 또는 한국까지 들어오고 폐자재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그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런 것이 꾸준히 오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런 오염 지역에서는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옐로우볼이라는 거는 그 방사성 핵종이 자꾸 이렇게 묻고 해서 이렇게 커지면서 덩어리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목격이 됐고. 예. 그러면 이제 뭐 21호 태풍도 또 좀 있으면 온다고 하고 일본은 뭔가 대비책을 세워놨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재난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해체도 안 된 상태고 좀 몰골이 양상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또 그 방사능이 흩어져 가고 이렇게 오염토가 잔뜩 쌓인 상태에서 또 태풍이 들어오고 나면 또 유실이 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을 일단 대피시키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후쿠시마 올림픽 그 봉송로라 그러나요? 그런 것까지 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을 강제 귀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방사능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대피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인간이 자연 방사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안전까지 도외시하고 방문하는 올림픽 그 방문국 그 국민들까지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아베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도쿄올림픽이 평화적인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이거는 IOC의 원천 무효라고 좀 호소하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지적하신 아마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사람이 이 정도 방사능에 노출돼도 괜찮아라고 기준 수치를 확 올려버리는 모양입니다. 강제 귀환시키기 위해서 보통 1mS가 1년 동안 맞을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허용 피폭량이거든요. 그걸 20배까지 올려놔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올림픽도 유치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일단 완전히 잔해가 됐고 거기에 핵 연료들은 그냥 녹아 흩어진 채로 있어서 그걸 식히느라고 물을 계속 뿌려야 되고 그 물이 이제 지하로 스며들면서 또 오염수가 되어서 새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 초기에는 상당량의 바다로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들어갔는데 4개월여 동안 바다로 들어간 게 실질적으로 추정한 값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양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으로 빠져나간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발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115만 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2014년 이때 전후로 해서 알프스라고 하는 오염수 정화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것이 작동되면서 정화된 오염수가 정화된 오염수입니다. 정화된 오염수를 쌓아놓은 게 지금까지 115만 톤입니다. 원전 내에는 고오염수가 아직까지 15,000톤이 있고요. 15,000톤. 근데 이거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바다에 버리는 게 제일 나은데라는 말을 자꾸 흘리니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바다에 일본이 버릴 것 같습니까? 일본이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가 오염된 그 오염수를 통에다가 깡통에 이제 뱃셀에다가 저장을 해서 통에다 저장해서 약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체해가지고 끄집어낸 발전소에서 해체물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안에 아직까지 상당한 양의 고 방사능 장수명 핵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8년 지났지만 방광기도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 전에 하면은 난리가 날 테니까 올림픽 끝나고 하겠군요. 지금 뭐 그렇게 저희 주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9169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신문 관련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지럽혔는데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오는데요. 나오면 또 YTN에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의견인데 짐이라고 하는 이름 쓰시나요? 정확하게 무슨 글자인지 네, 장JYS님께서 예, 의견 주셨습니다. 영화가 섞여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반대하는 걸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2584님께서는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전 동부그룹 회장처럼 귀국하게 하면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네, 액상담배 관련해서도 9330님 액상이든 전자이든 그냥이든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술이랑 같이 관련 세금을 지금보다 100배 이상 좀 올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음악이 있는 저녁, 오늘은 박효신의 가을 편지 들려드립니다. 가을 편지.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우리 내일 이 시간에도 가을 편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데 이 편지 좋은 소식, 좋은 계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식 내일 저녁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흩어진 날